네. 그 소설적 구성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넬리의 아버지가 발콥스키 공작이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이게 엄청난 그 비밀인 것처럼 폭로를 하는데요. 소설에서 이게 잘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해요. 일단 너무 길고요, 소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권인데 그다음에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독자가 이미 스포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가가 그거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뭐 발콥스키 그 공작이 넬리의 아버지였다고? 세상에. 넬리의 어머니는 왜 그녀를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은 거지? 뭐 등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 궁금증이 네 조금씩 생기기에 생기고 있었지만은 작품이 너무 길어 가지고 읽다 보면 인제 그거가 다 인제 지워지는 인제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제 뭐 갖고 이거를 살려야 돼요. 그 넬리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어지는 나타샤 이야기인데요. 고 사이에 있는 매개항이 발콥스키 공작입니다. 이 발콥스키 공작이 인물이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가 저는 못했어요. 이 발콥스키가 어릴 때 읽었을 때는 좀 샤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스옙스키적 빌런의 인제 맹아이고 발콥스키가 중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발콥스키 아들인 알료샤가 20 살이 넘고 그 알료샤하고 이제 나타샤가 연애하는 인제 이런 동선이라서 중년이에요. 그래서 꽃중년, 미중년의 느낌을 주는데 제가 이게 20대 대학생, 대학원생일 때 읽었을 때는 그런 중년 남성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년이 되고 나니까 그 판타지가 없어져 가지고 예. 중년이 되면은 인제 머리카락 있고 배만 없어도 일단은 상위 10%가 되는 그런 건 거잖아요. 예 뭐 발콥스키의 매력이 일단 없는 게 있고요. 인제는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데 최대한 분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발콥스키가 도스옙스키적 그런 어떤 냉소적인 빌런의 어떤 계보의 위에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그 자체로는 큰 인제 흥미를 못 갖겠고 그다음에 인제 발콥스키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인물로 나와요. "돈은 많고 얼굴은 못생긴 여자랑 결혼을 했다. 근데 그녀는 빨리 죽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기가 어쨌거나 키웠어요." 그게 알료샤인데요. 그 사이에 언제 그 넬리의 엄마를 유혹을 해 가지고 결혼을 하고 유럽까지 갔는지 일단은 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개연성이 너무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콥스키가 처음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는 지금 자기 아들하고 살림을 같이 차린 나타샤. 집을 인제 찾아오는 거거든요. 동거하고 있어요. 둘 이가 사스러운 관계인데 그 장면에서 그렇게 인제 발콥스키가 도드라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나타샤는 이흐메네프라는 사람의 딸인데요. 이흐메네프는 발콥스키의 영지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배임 횡령이죠. 걸면 다 걸리는 그런 인제 그걸로 인제 몰아 가지고 이흐메네프하고 발콥스키가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해 가지고 집을 인제 살림을 차린 거고 원수라고 하지만 동등하지 않아요. 발콥스키는 지주고 공작이고요. 이 흐메네프는 영지 관리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 스토리가 성립이 안 돼요. 적어도 인제 톨스토이나 뚜르게네프나 뭐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19 세기 그 러시아 귀족 사회의 풍경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지주 귀족이 더군다나 자기가 공작식이나 되는 이런 지주 귀족이 한낱 영지 관리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미 제가 볼 때 스토리가 성립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 자체가 엉망인데 '과연 발콥스키라는 캐릭터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인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인제 발콥스키를 통해 가지고 인제 도스옙스키가 어떤 그 어떤 관념이랄까요? 사상이랄까요? 인제 이런 거를 설파를 하는데요. 이게 인제 그 우리가 아는 도스옙스키식 주점의 대화. 나보코프가 딱 명명한 그 이른바 도스옙스키식 주점의 대화. 특히 인제 몇 년 뒤에 쓰게 될 스비드리가 불과 5 년입니다. 스비드리갈로프와 누구지? 제와 스비드리갈로프와 라스콜리니코프의 대화를 인제 예고하는 그 술 마시면서 대화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술을 이렇게 진짜 처마시면은 대화가 잘 안 되고 혀도 꼬이고 말도 정합성 있게 못 하잖아요. 근데 도스옙스키 소설이 판타지라는 게 말은 또 어찌나 잘하는지 그중에 인제 그 발콥스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그 미덕의 토대에는 뭐가 있다? 이기심이 있다. 어떤 행위가 선행일수록 거기에는 더 큰 이기심이 곁들여져 있 깃들어져 있다." 이거는 자신을
그러니까 뭐야 더더욱 이기주의를 인제 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어떤 법칙이다. 하나의 법칙이다. '인생은 상거래이다. 그러니까 돈도 마구잡이로 쓰지 말고 오로지 네 기쁨을 위해서만 써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한 건 맞았을까요? 그게 인제 넬리 엄마인데 그녀의 저러저러한 불행을 알고서 그녀에게 돈을 대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녀의 그 이기주의 의 기쁨을 알라고. 그러고 인제 그 역시 도스토옙스키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고통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망가짐의 기쁨에 젖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예요? '저거는 나쁜 놈이고 나는 뭐예요? 희생양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착한 거예요.' 고고하고 그 만족 속에 계속 절어 있으라고 '내가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넬리 엄마의 어떤 병적인 낭만주의는 또 그거대로 인제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와 나란히 이 발콥스키의 이기주의인데 이런 식의 인제 미사 여구를 통해서 계속 인제 자기의 어떤 그 이기주의를 정당화하는데 사실 이건 뭐야? 그냥 파렴치한 행위일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려면 줄 수 있었는데 마침 그 순간에 나한테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어요? 어디 비트코인에 뭐 투자를 했다든가 뭐 마약에 어떻게 했다든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처자식이 지금 저 페테르부르크 빈민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는 지금 떵떵거리고 살면서 그다음에 인제 어떤 백작 부인과 내연의 관계거든요. 그 백작 부인의 딸인 인제 그 까짜와 자기 아들 인제 알료샤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백작 부인 입장에서도 친딸을 이렇게 하긴 싫을 거고요. 의붓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제 딸은 딸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야 발콥스키와의 관계는 계속 인제 굳이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법률로는 유지하지 않은 채로 내연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인제 이런 식의 음모가 있는 건데 발콥스키 공작 입장에서 보자면은 돈은 돈대로 아끼고 그다음에 뭐야 자기의 어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제 그 고통의 이기주의라는 미사 여구를 통해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여기에 깔려 있는 플롯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인제 쇼데를로스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되게 한때 좋아했었는데요. 또 한 번 일어나서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건 딴 방에 있어 가지고요. 한 1분 갔다 왔나요? 갖다 놓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자 요겁니다. 쇼데를로스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제가 대학교 때 읽고서 진짜 막 엄청 신났던 건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 위험한 관계는 작가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소설이 유명하고요. 소설의 스토리가 워낙 좋아 가지고 재미져 가지고요. 영화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콜린 퍼스 나오는 그 발몽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아네트 베닝이 나왔던 버전도 또 있어요. 존 말코비치 나온 버전도 있어요. 제가 막 인물들이 너무 막 헷갈려 가지고 발몽은 자작이고요. 메르테이흐 제가 수업 시간에 남작 부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후작 부인이었나 봐요. 발몽하고 메르테이흐 후작 부인 둘이가 인제 그 중심 인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나 나왔어요. 조선 남녀 상렬지사. 지금 그 이미숙하고요. 배용준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 발몽 자작하고 인제 그 메르테이흐 후작 부인이 타고난 남녀 남봉꾼인 것처럼 나와요. 그리고 인제 둘이가 그 연애 서사로 그러니까 둘이가 그 연애의 음모론을 인제 꾸미는데 세실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소녀예요. 걔를 유혹해 갖고 타락시키라는 건데 막말로 강제로 하면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진짜로 애가 좋아서 하게끔 해요. 그리고 인제 임신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렇게 메르테유 후작 부인이 음모를 꾸미는 데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하든가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비슷하게 그 우리나라 영화 버전에서는 전도연이 맡았던 배역인데 그 판사 부인인가 굉장히 정숙한 여성이 있어요. 또 그녀를 인제 유혹하는 그런 게 또 있었는데 발몽이 그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든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메르테의 후작 부인이 발몽을 사랑했었나요? 우리 버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편지기 때문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설이고, 정말 무리가 아니라면, 없을 무자에 이치 이자, 이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의 말에 다 일리가 있고 모든 사람의 행동과 심리에는 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최종 신급 진리는 뭔 거예요? 작가의 말이 나와 가지고요. 작가의 목소리가 나와서 작가가 작가의 말로 자,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였거든 하고 사실관계를 딱 정리를 해 주고, 그러니까 메르테의 후작 부인은 진짜 나빠, 뭐 발몽은 진짜 나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식의 최종 판단이 유보되어 있는 소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게 이 소설의 가장 뛰어난 점이 아니었나 싶고, 그 계몽주의 사회 18세기 그 프랑스의 아주 그 더럽다면 더럽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유희적인 그런 어떤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겉으로는 계몽이니 도덕이니 뭐 있죠, 무슨 철학이니 뭐니 막 이렇게 떠드는데 뒤에서는 다들 이렇게 신나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부도덕하다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프랑스 문화의 어떤 되게 흥미로운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으면 좋을 텍스트는 참고 뭐예요? 사드인데요. 제가 사드를 많이 못 읽었어요. 언제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발몽이죠. 주인공이는 발몽.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발콥스키예요.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가져왔을 것 같은데 이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이제 이런 소설 속에서 발몽은 되게 이제 멋있죠. 잘생기고 뭐 자기 아무데도 이제 이렇게 구애되지 않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인물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1850년대 페테르부르크에다가 떡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소설 속에서 굉장히 멋있는 남자 캐릭터를 저는 뭐 재주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성 작가가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를 뭐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대 한국에다가 서울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불협화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사실적인 어떤 인간관계도 잘 설정이 되지 않을 뿐더러 캐릭터 자체도 잘 인제 설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 넬리하고 엮여야 되는데 넬리하고 이 화자 바냐가 보여주는 부분은 아이가 인제 그 엄마 죽고 나서 빈민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요즘 저기 우리 영부인요. 김건희 여사의 그 포르노 김건희 여사의 그 빈곤 포르노, 그 오드리 헵번 오마주한 그 장면 있잖아요. 애기 안고 있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이거는 빈곤을 역설하기 위해서 찍은 어떤 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넬리의 그 서사는 거의 빈곤 포르노인 거예요. 너는 너무 불쌍하고 학대받은,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한테 또 학대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냐와의 관계에서는 얘가 바냐 아저씨를 사랑해요. 보면 이거는 뭐 어린아이의 그런 서사란 말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어린아이의 그런 사랑이라 하기에는 이미 아이가 너무 조숙했어요. 그리고 실제 나이가 만 14세 정도니까 우리 중고생, 중학생 학교 빨리 들어갔으면 고등학생, 그러니까는 이미 인제 이거는 에로티시즘의 어떤 느낌을 풍기는 그런 인제 도스토옙스키적인 첫사랑의 시작인 거죠. 이거를 나타샤가 찝어줍니다. "저거는 여자로서의 사랑이다. 넬리는 너한테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첫사랑을 느끼고 있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인제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을 봐도 너무나도 인제 위약적이고, 그거를 인제 작가가 누굽니까? 바냐의 입을 통해서 인제 계속 얘기를 해 주죠.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는 이 넬리를 불러와 가지고 그 이흐메네프 인제 노인들이 그 집에서 넬리를 불러와서 할아버지한테 나타샤를 인제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이흐메네프 노인한테 "이거 봐라. 넬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네 딸 나타샤를 용서해라. 비록 원수의 아들과 살림을 차리고 나아가서 심지어 알료샤한테 원수의 아들한테 버림받은 딸이지만 인제 그래도 용서해라." 라는 식의
인제 그 효과음을 내기 위해서 넬리를 데리고 와요. 근데 넬리는 계속 어릴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그 괴로웠던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인제 소설은 심파극으로 마감이 되는데 나타샤가 찾아오죠. 찾아오고 인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꼬맹이는 어디 있어요. 문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아이가 뇌전증이 아주 심합니다. 여기서 인제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고 애가 또 잘 못 먹고 이렇다 보니까 면역력도 약하고 거의 영양실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련을 하면 항상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발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40도 찍고 막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인제 결국에는 아이가 그게 여파가 돼서 시름시름 앓다가 인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인제 넬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마감이 되지만 정신 차리고 도스토옙스키로 갑니다. 도스토옙스키 입장에서 넬리 서사는 이렇게 비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인제 그 감상주의와 낭만주의 이런 그 요령부득의 병리적인, 제가 요령부득이란 말 몇 번 썼나요? 아주 많이 썼죠. 이런 부조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병리적인 진짜 거의 변태에 가까운 감상주의, 낭만주의로는 뭐 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식의 어떤 그 서사, 다른 식의 어떤 가능성을 탐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인제 작가가 했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페테르부르크 서사를 만드는 거고 인제 그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데요. 어린 여자의 넬리의 이야기는 비극이 됐지만 그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나타샤,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여자 나타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제 나타샤의 서사가 되겠습니다.